VIP룸.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권리증, 건물 명의서, 계약서,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생선 비늘 글게 하나. 한태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희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봐. 한태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포동 일대 건물 12개 동. 다 내 거야. 한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2개 동이요? 엄마가요? 응. 800억 원어치. 800억. 한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엄마가? 생선 장사하던 엄마가? 정숙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봐. 한태수는 종이를 펼쳤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태수야, 내가 엄마를 버린 날 엄마도 죽었단다. 그날 정숙희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2평 남짓한 공간, 아들 집이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아들 집으로 왔습니다. 석 달째였어요. 벽 너머로 며느리 윤미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돼? 쉿. 들려. 아들 한태수의 목소리. 괜찮아. 귀 어두우셔. 정숙희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얼굴을 묻었습니다. 짐이 됐구나. 손을 펼쳐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50년 동안 생선 비늘을 긁었던 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펴졌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병원 가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밤, 정숙희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이불 속에서 50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음 날 아침, 한태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여행 갈까요? 정숙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행? 네. 효도 여행이요. 통영 바다 구경. 한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 눈빛. 거짓말하는 눈빛. 그래. 좋다. 정숙희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친구 오명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진아, 숙희야, 왜? 내일 태수가 나 데리고 통영 간대. 그래. 효도 여행? 아니야. 정숙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버리러 가는 거야. 뭐? 나 GPS 추적 좀 해줘. 내 휴대폰으로. 숙희야, 설마. 부탁이야. 그리고 내일 오후에 확인해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사람을 만들어야겠구나. 다음 날, 한태수는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뒷자리에는 윤미란. 엄마, 경치 좋죠? 그래, 좋다.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통영을 지나 작은 섬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 안에서 한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섬 보이죠? 저기 풍경 정말 좋대요. 그래.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한태수가 엄마를 부축해 내렸어요. 다친 다리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바위에 앉아서 경치 좀 구경하고 계세요. 우리 주차하고 올게요. 그래. 정숙희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한태수와 윤미란이 배로 돌아갔어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정숙희는 배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태수야. 소리쳤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희는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섬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폐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숙희는 절뚝거리며 그곳으로 갔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마루, 깨진 유리창, 구석에 라면 몇 개와 생수통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희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준비했구나. 정숙희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 아들이 있겠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태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윤미란이 조용히 불렀어요. 괜찮아. 우리 어쩔 수 없었어. 한태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태수야. 나 명진이야. 오명진. 엄마 친구였습니다. 아, 명진 아저씨. 너 지금 어디야? 저요? 통영이요. 엄마 모시고 여행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엄마 지금 섬에 혼자 있어. 한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GPS 추적했어. 내 엄마가 부탁했거든. 한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야, 내 엄마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네, 800억이야. 뭐라고요? 남포동 일대 건물 12개 동. 다 내 엄마 거야. 내가 30년 동안 관리했어. 한태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다니는 가게 건물도 내 엄마 거야. 내가 사는 집도. 한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엄마 모셔와. 안 그러면 내일부터 너 쫓겨난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태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덜컹.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편 섬에 엄마가 혼자 있을 겁니다. 한태수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죄책감인지 후회인지 공포인지, 아니,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한태수는 핸들을 움켜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윤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어요. 여보, 어떡해. 엄마를 다시 모셔와야 하잖아. 한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 섬에 엄마가 있습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한태수가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항구 쪽으로 다시 달렸어요. 엑셀을 밟는 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둘은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한태수는 차에서 내려 선착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배 없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하는데. 매표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섬까지 가는 배를 구할 수 없었어요. 이런 시, 한태수의 입에서 욕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손등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윤미란이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섬 선착장에 작은 배 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오명진이 배에서 내려 폐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숙희야. 폐가 마루에 정숙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있었어요. 왔구나, 명진아.
정숙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숙희야, 괜찮아? 오명진이 다가와 정숙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정숙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어? 응. 태수한테. 지금쯤 난리 났을 거야. 오명진이 정숙희의 짐을 들었습니다. 라면 몇 개와 생수통이 전부였어요. 이게 다야? 저 자식들이 놔두고 간 거지, 뭐. 정숙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은 배에 올라탔어요. 배가 섬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섬. 자신이 버려졌던 그곳. 태수야, 이제 시작이다. 정숙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한태수와 윤미란이 배에 올라탔어요. 한태수는 배가 멈추기도 전에 선착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폐가로 달려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하지만 폐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 먹다 남은 라면 하나, 빈 생수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한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윤미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 계셔? 없어. 이미 떠나셨어. 한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명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태수가 다급하게 받았습니다. 태수야. 나 명진이야. 평소와 다른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진 아저씨, 엄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숙희는 이미 구조했어. 지금 부산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아저씨, 제발. 너 지금 당장 부산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아침이면 내 가게 문에 명도 집행 공고문이 붙을 테니까. 오명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저씨,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숙희는 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태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 한태수와 윤미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한태수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근데 누구세요? 부동산 관리회사입니다. 이 집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태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건물주 정숙혜 씨의 지시사항이고요. 윤미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여기도 시어머님 건물이었어? 네. 이 빌라 전체가 정숙희 씨 소유입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한태수와 윤미란은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태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 동안 엄마가 계셨던 그 작은 방. 한태수는 문을 열었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옷도 모두 없었어요. 창문도 없는 그 방. 엄마는 석 달 동안 이 좁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한태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마룻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 엄마가 여기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수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이미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명도 집행 공고.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가게 안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주방기구,
냉장고, 테이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게 내일이면 사라질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였어요. 한태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윤미란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카드 다 정지됐어. 현금도 안 나와. 뭐? 은행 갔더니 우리 계좌 가압류 걸렸대. 한 푼도 못 찾아. 윤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돈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저녁, 한태수와 윤미란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2개. 그게 그들이 가진 전부였어요.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만 덜컹거리며 울렸어요. 부산역 앞 광장.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스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한태수와 윤미라는 광장 구석에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야?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한태수는 캐리어를 베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윤미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한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엄마를 버린 대가, 이게 그 대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등이 시큰거렸습니다. 윤미라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만져졌어요. 둘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윤미란이 울면서 먹었어요. 그때 한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명진이었어요. 한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나 명진이야. 아저씨,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키가 제안을 하나 했어.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포동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해. 10만 원 벌어서 가져와. 그러면 수키가 만나준대. 한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만 원을 벌어오라고요? 응. 수키가 50년 동안 생선 비늘을 긁으며 사신 삶을 일주일만 경험해 보라는 뜻이야. 아저씨, 내일 새벽 남포동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와. 내가 일자리 알선해 줄게. 미란이도 함께 와야 해. 둘 다 일해야 되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미란이 물었어요. 뭐래? 일주일 동안 수산시장에서 일하래. 10만 원 벌어오면 엄마를 만나준대. 10만 원? 윤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까짓 10만 원은 금방 벌 수 있잖아. 한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50년 동안 그렇게 사셨대. 윤미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포동 수산물 도매시장. 한태수와 윤미란이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얼음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 생선을 분류하는 사람들, 고함치는 소리, 웃음소리, 욕설. 15년 동안 이곳에 출근했지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오명진이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네. 한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트럭.
거기서 얼음 박스 내리는 일이야. 시작해. 오명진이 가리킨 곳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짐칸 가득 얼음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태수와 윤미라는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얼음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하나, 둘, 셋.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10개를 나르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윤미란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파. 참아. 해야 해. 한태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20개를 나르자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30개를 다 나르고 나자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땀과 비린내로 범벅이었습니다. 오명진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어요. 내일 새벽에 또 와. 한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1,000원짜리 지폐들이 구겨져 들어 있었어요. 50년. 엄마는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린내 나는 봉투를 꼭 쥐고 그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둘째 날 새벽, 한태수는 어젯밤과 똑같이 부산역 광장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어깨, 허리, 다리. 어제 처음 나른 얼음 박스의 무게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물집이 터져서 진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손을 쥐려고 하니 따끔거렸어요. 옆에서 윤미란도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파 죽겠어. 일어나야 해. 가야 돼. 한태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뻐근해서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둘은 어둠 속을 걸어 남포동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습니다. 도매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 트럭이 서 있고 얼음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오명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와 윤미라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며 얼음물이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윤미란이 비명을 삼켰어요. 참아. 해야 해. 한태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10개쯤 나르자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물집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어요. 윤미란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살점이 드러나 있었어요. 여보, 나 못하겠어. 조금만 더. 조금만. 한태수는 윤미란을 다독이며 박스를 계속 날랐습니다. 30개를 다 나르고 나자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은 피와 진물로 범벅이었어요. 오명진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은 약국 가서 치료해. 내일도 나와야 하니까. 한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셋째 날, 한태수와 윤미란의 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싼 붕대. 그나마도 1,000원짜리 몇 장으로 겨우 샀어요. 새벽, 또다시 도매시장, 또다시 얼음 박스. 붕대 위로 얼음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 아프고 시렸어요. 한태수는 박스를 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매시장 3층. 이곳에 15년 동안 출근했었죠. 하지만 얼음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생선을 사러 왔다가 인사만 하고 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손이 얼마나 아픈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한태수는 박스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을 나르고 손이 터져도 참으며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한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넷째 날, 한태수는 박스를 나르다가 옆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이 일 오래 하셨어요? 한참 됐지. 남자가 박스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근데 익숙해. 손 터지는 것도, 허리 아픈 것도 다 익숙해져. 남자가 한태수의 손을 봤습니다. 첫날이야? 손 완전 새 손인데. 아니요. 나흘째예요. 나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구나. 한참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손에 굳은 살 생기면.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마는 50년 동안 얼마나 두꺼운 굳은 살이 생겼을까? 박스를 나르며 한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날, 한태수가 박스를 나르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해?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일? 여기가 젊은이 올 때가 아닌데. 할머니가 한태수를 훑어봤습니다. 혹시 숙희 아들 아니야? 한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해? 아이고, 맞네. 진짜 숙희 아들이네. 나 김순자야. 옛날에 엄마랑 같이 생선 장사했었어.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한태수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한태수의 손을 봤어요. 피와 붕대로 감긴 손. 너 설마.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숙희가 너한테 이 일 시키는 거야? 한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시장 사람들 다 알아. 네. 숙희가 다쳤을 때 너한테 갔다며. 근데 석 달 만에 쫓겨났다고. 한태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숙희가 여기서 50년 일했어.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손이 터져도 다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너 하나 키우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근데 너는 그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했지? 한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섰어요. 고생 좀 해.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한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안다고. 엄마가 자신에게 당한 일을.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여섯째 날, 한태수와 윤미라는 어제보다 조금 익숙하게 박스를 날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첫날보다는 나았어요. 30개를 다 나르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한태수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봤어요. 1,000원짜리 지폐들. 윤미란이 물었어요. 내일이면 되는 거지? 한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일이라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윤미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시어머님한테 정말 미안해. 한태수는 윤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 피가 배어 나온 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다만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 한태수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윤미란도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마지막이야. 오늘만 하면 돼. 한태수가 윤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도매시장으로 걸어갔어요. 새벽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이 시간, 이 길, 이 냄새. 일주일 만에 익숙해진 것들. 도매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이 서 있었어요. 한태수와 윤미라는 마지막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첫날만큼 아프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몸이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10개를 나르고 20개를 나르고 30개를 다 나른 순간 한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오명진이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저녁에 와. 수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히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태수는 그 돈을 꼭 쥐었어요. 이 돈의 무게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50년의 무게. 한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태수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윤미란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비린내와 땀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한태수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얼음 박스를 나르는 것, 손이 터지고 피가 나는 것, 비린내가 옷에 배는 것. 엄마는 이걸 50년 했습니다. 한태수는 10만 원을 가슴에 품었어요. 오늘 저녁,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태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저녁, 한태수와 윤미라는 남포동 시사이드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동안 입은 옷, 비린내와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꼴로 들어가? 윤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한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한태수와 윤미란을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정숙희. 어머니가 예약하셨을 겁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 정숙희 회장님. 3층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태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일주일 만에 엄마를 만납니다. 복도 끝 VIP룸 문 앞에 섰습니다. 한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 정숙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어요. 일주일 전 섬에 버려졌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낡은 생선 비늘 긁게 하나. 한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엄마. 한태수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앉아. 정숙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한태수와 윤미라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 앉았어요. 정숙희는 테이블 위 생선 비늘 긁개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동안 쥐고 있던 그것을 10만 원 벌어왔니? 네. 한태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들이 든 봉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희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아들의 손을 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 피가 배어 나온 손. 힘들었니? 정숙희가 물었습니다. 한태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정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50년 했다.
그 말에 한태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일주일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50년은 어땠을까? 정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얼음 박스 나르고 생선 비늘 긁고 손이 터져도 다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너 하나 밥 먹이려고, 너 하나 대학 보내려고.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엄마를 섬에 버렸지. 정숙희가 테이블 위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한태수가 서류를 봤어요. 부동산 등기 서류, 건물 명의서, 계약서, 남포동 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내 가게 있는 상가 건물, 내가 살던 빌라, 남포동 일대 건물 12개 동, 다 내 거야. 한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손으로 벌었어. 정숙희가 자신의 손을 펼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이 깊게 패인 손, 명진이가 도와줬지. 내가 번 돈으로 건물 사고 관리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모았어. 너한테 물려주려고. 윤미란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모르고 엄마를 버렸구나. 정숙희가 서류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한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미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정숙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한태수와 윤미란이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정숙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태워버릴까? 한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 서류들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정숙희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왜? 아까워? 정숙희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이게 800억짜리야. 그런데 태워버리면?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정숙희가 서류에 불을 가져갔습니다. 종이 끝이 타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왜? 말려야 하는 거 아니니? 정숙희가 물었습니다. 한태수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태우세요. 뭐? 태우세요, 엄마. 전부 다 태우세요.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가 50년 동안 모은 거 저한테 줄 자격 없어요. 정숙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우세요. 저는 제 손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한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이제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라는 거였죠? 정숙희의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졌습니다. 타던 서류를 정숙희가 손으로 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희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시작이구나. 정숙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야. 증명해봐. 내 입으로 한 말. 정숙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엄마, 가라고. 내가 할 일에. 정숙희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미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태수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증명할게요. 꼭 증명할게요. 정숙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태수와 윤미란이 문을 나갔습니다.
밤, 한태수와 윤미라는 부산역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리어를 베고 누웠어요. 차가운 바닥이 등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윤미란이 작게 불렀어요. 응? 우리 어떻게? 한태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증명하자. 뭐? 엄마한테 증명하자. 우리가 진짜 변했다는 거. 한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일주일이 아니라 엄마가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상관없어. 엄마가 50년 했으면 우리는 평생이라도 해야지. 윤미란이 한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둘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시작할 겁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테이블 위 생선 비늘 글개를 집어들었어요. 50년 동안 쥐고 있던 그것. 증명해봐라, 태수야. 정숙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남포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숙희가 50년 동안 살아온 그곳. 이제 아들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정숙희는 생선 비늘 글개를 가슴에 품었어요. 증명해봐. 다음 날 새벽, 한태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부산역 광장, 옆에서 윤미란이 자고 있었어요. 한태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윤미란을 깨웠어요. 일어나. 가자. 어디? 도매시장. 윤미란이 놀란 눈으로 한태수를 봤습니다. 오명진 아저씨가 또 시킨 거야?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태수가 캐리어를 정리했어요. 증명하고 싶어? 엄마한테. 우리가 진짜 변했다는 거. 윤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도매시장으로 걸어갔어요. 남포동 수산물 도매시장. 새벽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태수가 박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한태수? 너 왜 왔어? 일주일 끝났잖아. 형님,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계속하고 싶습니다. 박 형님이 놀란 얼굴로 한태수를 봤습니다. 진짜? 네. 부탁드립니다. 박 형님이 잠시 한태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저기 트럭 좀 비워줘. 감사합니다. 한태수가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윤미란도 함께 뛰어갔어요. 얼음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했어요. 하나, 둘, 셋.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한태수는 매일 새벽 도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왔어요. 손에 굳은 살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윤미란도 옆에서 박스를 날랐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진 손놀림이었어요. 야, 한태수. 뒤에서 박 형님이 불렀습니다. 네, 형님. 이거 좀 도와줘. 네, 금방 갈게요. 한태수가 달려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이제는 당연하게 몸이 움직였어요. 일을 마치고 할머니 김순자 가게로 갔습니다. 왔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밥과 국을 내왔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밥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식대 드릴게요. 한태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머니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어요. 착한 놈. 점심. 한태수는 시장 구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여보. 윤미란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모르겠어. 엄마가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한태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나도. 윤미란이 웃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아. 그러게. 둘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 한태수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야, 한태수, 너 진짜 달라졌다. 네. 처음 왔을 땐 눈빛이 달랐는데 지금은 사람 됐어. 한태수가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해. 아주머니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한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 됐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한태수와 윤미라는 할머니가 빌려준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추워. 조금만 참아. 한태수가 윤미란을 안아줬어요. 그래도 부산역보단 낫지? 응, 여기가 천국이야. 둘은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어요. 한태수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빗자루 소리만 새벽 시장에 울렸어요. 한참 청소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수가 돌아봤습니다. 정숙희가 서 있었습니다. 오명진과 함께 한태수는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정숙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내가 했어? 정숙희가 깨끗하게 청소된 바닥을 봤습니다. 네. 그냥 하고 싶어서요. 정숙희가 한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힌 손. 많이 컸네. 엄마. 정숙희는 한참 동안 아들의 손을 바라봤어요. 나 따라와. 네. 따라오라고. 정숙희는 한태수를 데리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명진과 윤미라는 뒤에서 따라왔어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정숙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나도 여기 서 있었어. 한태수는 조용히 엄마 옆에 섰습니다. 너 아빠 죽고 나서 혼자 남아서 이 바다 보면서 다짐했지. 태수 하나는 꼭 사람 만들겠다고. 정숙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길을 잃었어.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 사람 만드는 게 뭔지 몰랐어. 한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너를 섬에 버리고 왔을 때 난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새끼가 저렇게 됐나? 정숙희가 한태수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알겠다. 내가 잘못했어. 돈만 주고 편하게만 키웠지. 고생이 뭔지 안 가르쳤어. 엄마,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정숙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한태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섬에 버린 건 저예요. 제가 짐승이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정숙희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이제 사람 됐어. 엄마, 손 봐. 이 굳은 살. 50년 걸린 거 너는 몇 달 만에 만들었구나. 정숙희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사람이 돼줘서. 한태수는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됐어. 정숙희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혼자 버텨온 50년. 이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윤미란도 다가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짐승이었어요. 정숙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너도 고생했다. 손 봐.
이 상처들, 윤미란의 손도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어요. 고마워, 미란아. 태수 옆에서 함께 고생해줘서. 어머님, 윤미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바다 앞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오명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정숙희가 아들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네 엄마. 내일부터 나랑 같이 시장 나와. 네, 생선 고르는 법 가르쳐 줄게. 50년 경험. 한태수의 눈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정숙희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순자한테 자리 하나 빌렸어. 작은 가게야. 내 거야. 한태수는 열쇠를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빌려주는 거야. 갚아야 돼. 네, 꼭 갚을게요. 알아. 너라면 갚을 거 알아. 정숙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사랑한다, 태수야. 나도 사랑해요, 엄마. 모자가 다시 껴안았습니다. 바다 위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50년 동안 살아온 이 바다. 이제 아들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엄마와 아들, 며느리와 친구, 넷이 나란히 서서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 한태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50년 동안 들었던 소리구나. 이제 자신도 이 소리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엄마처럼 성실하게, 사람답게. 한태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과 손이 맞닿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바람. 정숙희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태수야. 네, 엄마. 힘들면 언제든 와.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한태수가 웃었습니다. 정숙희도 웃었어요. 윤미란도, 오명진도 함께 웃었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하얀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그 뒷모습을 넷이 함께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